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 오늘부터 경제학 기본 강의 시작할 건데, 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뭐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강의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갖고, 그 강의 어떻게 진행할지 뭐 그런 것들 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좀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2025년이죠. 지금이 2025년 1월이고 2025년 1월이고 그 다음에 2026년에 보는 2026년 2월에 있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회계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경제 기본 강의를 하는 거고, 일단 강의 속에 이제 궁금하실 것들 아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강의 교재부터 말씀드리면은, 강의 교재는 경제학 연습이죠. 경제학 연습. 그리고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미시것이 다 쓸 건데, 이제 구판이 현재 나와 있죠. 그래서 구판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올해 시판이 나온다 이렇게 뭐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뭐 시판이 언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제가 기다릴 수는 없어서 지금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 구판 사신 분들은 뭐 조금 있으면 시판 나오는데 요거 뭐 지금 책 산 거 뭐 옛날 판 돼버려서 못 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개정되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저희 집에 4판인가 5판이 있거든요. 제가 회계사 시험 볼 때 봤던 4판과 5판. 제가 이제 그 강의 준비하면서 옛날에 봤던 책을 펼쳐보고 요거를 비교해봤는데 차이 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놀랍게도. 10몇 년 전에 나온 책도, 왜냐면 경제학 내용 자체가 뭐 개정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그 편집이 조금 달라지거나 혹은 뭐 그 문제 기출 문제가 최신 문제로 좀 업데이트 되거나 그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이론 내용은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아예 제가 옛날에 봤던, 제가 2011년에 1차 시험 봤거든요. 2012년에 봤나? 하여튼 뭐 이때 본 시험을 대비한 책도 지금이랑 내용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9판이든 뭐 10판이든 전혀 이론 내용은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 제가 지금은 9판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10판이 나오면은 그러면 강의를 새로 찍을 건 아니고 9판이랑 10판이랑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다 호환되게끔 강의를 찍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시판이 나온 이후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뭐 시판으로 수업 들으셔도 전혀 불편함이 없게끔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8판, 9판 두 개 다 수업 들을 수 있게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옛날 판형을 가진 분들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지 않고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재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제학 연습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경제학 연습의 내용을 우리가 다 볼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필기 노트 하나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강의 자료로 업로드 되어 있을 거고,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씩 받으셨죠. 그래서 그거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서브 노트를 직접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어차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카페에도 이거 다 자료 올려놓을 거니까 혹시 저처럼 태블릿으로 필기하시고 싶은 분들은 자료 다운받아서 하셔도 되고, 혹은 뭐 직접 손으로 필기하실 분들은 종이에다가 필기하셔도 되고, 그거는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직접 필기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직접 필기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나중에 뒷장에 보시면 구멍이 좀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경제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프의 형태도 알아야 되고 뭐 수식도 한번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히 다 이제 쓰여진 책으로 밑줄만 긋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손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제 생각이에요. 제가 뭐 옛날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눈으로 그냥 한번 훑어보고 가는 것보다는 그 좀 적극적으로 한번 그래프도 그려보고 한번 어떻게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써보는 게 한번 학습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필기할 내용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줄였습니다. 맨날 매해마다 필기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조금씩 제가 필기할 분량을 줄이고는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그려야 된 그래프나 이런 것들 한번 꼭 손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건 한번 같이 필기를 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필기 노트는 그 기본 강의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제 이후에 뭐 객관식 수업이나 다른 수업에 다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제 수업을 계속 따라오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1년 내내 요걸로 계속 단권하시면서 수업하실 수 있게끔 했으니까 그렇게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의 교재는 요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의 구성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보통은 이제 미시 것이 나눠서 수업을 좀 진행하기는 하는데, 저는 강의를 이제 뭐 이론편이랑 그다음에 문제풀이 편으로 문제풀이 이렇게 좀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편 하나, 그다음에 문제풀이 편 하나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이론편에서 미시 것이 다 다뤄요. 미시 것이 내용 다 다룰 거고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을 다 다룰 거고, 문제풀이는 뭐냐면은 그 이제
제가 수업을 계속 해보니까 기본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을쯤에 객관식을 할 때까지 복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통 이제 다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시작을 하지만 이제 또 다른 과목도 하고 또 이거저거 바쁘다 보면은 기본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 풀러 왔는데 앞에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아갖고 그래갖고 요거를 제가 요게 1회독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에 1회독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는 그냥 2회독 복습용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이게 현장 강의 오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요거 이외도 문제풀이 강의도 다 제공을 해드리지만 혹시나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요거 뭐 이제 패키지로 된 거 꼭 구매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 뭐 이론편을 먼저 듣고 따로따로 팔죠. 이론편을 먼저 듣고 나중에 뭐 이제 객관식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들으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뭐 한 번에 결제해서 들으실 분들은 한 번에 들으셔도 되고 그래서 그거는 그 복습용 강의 한 번 더 2회독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편하신 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뭐 이론편에서 하고 문제풀이편에서 복습하면서 무슨 내용이 더 빠진 게 뭐 이론편에서 빠진 게 있어서 더 추가냐 그런 거 아니에요. 요거 이론편 자체로도 하나의 완전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방식으로 수강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나중에 시간이 없으면 그냥 이론편만 듣고 그냥 바로 객관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빼먹고 어디 뭐 치사하게 요거까지 끼어 팔고 이런 거 아니고 다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지 않고 들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론편 강의 요거 싸요. 요거 나눠서 팔면 여기 조금 더 싸니까 혹시나 뭐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만 듣고 나중에 뭐 복습하셔도 되고 그렇게 그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굳이 1회독, 2회독으로 나눈 이유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막 의욕이 넘쳐서 나도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다 보면은 이제 되게 그게 힘든 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특히나 경제학 같은 경우는 1회독 한 번만으로 뭔가 내용을 다 흡수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 워낙 내용이 많고 학문적인 내용도 깊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다 흡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 경제학은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이해를 점점 더 깊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고 그래서 그 경제학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이론 구조를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회독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1회독을 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인지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보면은 앞에 처음에 볼 때는 안 보였던 것들이 뒤에 내용들이랑 연결되고 하면서 더 잘 보이는 것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다 때려붓는 것보다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차근차근 늘려 그 공부를 해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복습하다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앞에 내용이랑 뒤에 내용이랑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더 머릿속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한 번에 길게 해갖고 뭔가 내용을 다 때려 넣는 것보다는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점점 더 깊게 해나가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짰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문제풀이 강의는 제가 그 현장 강의로는 진행을 하지 않고 요거는 스튜디오 강의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오신 분들은 나중에 듣고 요거는 인터넷으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문제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론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론편에서는 이제 경제학 연습책을 쓰는데 이때는 문제를 거의 안 풀 거예요. 문제를 전혀 풀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가서 우리가 방금 필기했던 그 필기노트 가지고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경제학 연습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다 푸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풀이 객관식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보면 좋은 문제들 그런 거를 좀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습하면서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그거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정도 강의 구성은 말씀드리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지금 사실은 몇 년을 강의했지만 제가 항상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강의할 때가 제일 떨리거든요. 제가 지금 솔직히 좀 떨리는 상태인데 하여튼 하다 보면 괜찮아지는데 왜냐면 다 얼굴이 처음에 낯설잖아요. 저도 이제 그 처음 보는 얼굴들이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굉장히 긴장되는 상태여갖고 제가 OT를 제일 잘 못하긴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 방법 강의를 제가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는 거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그 지금 1월이잖아요. 회계사 시험 이제 막 준비하신 분 있어요? 혹시?
다 좀 준비를 하셨던 분들도 있나요? 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재시생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많을 건데 그 제가 생각할 때 그 경제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의 그 차이를 조금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제 회계사 시험을 받고 그다음에 1차 시험, 2차 시험을 다 해봤으니까 강의도 해봤고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좀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1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효율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다음에 2차 시험에서는 이제 효과성이라고 제가 표시하는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과목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중요하죠. 과목에 대한 내용을 이해했냐라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다가 뭐를 더 더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거 효율적으로 더 생각하는 사람이니 그 효율적인 뭐랄까 업무 능력? 회계사 일을 하려면은 뭔가 쳐낼 건 쳐내고 할 건 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니라는 그런 능력도 평가하는 시험이 1차 객관식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이제 어떻게 왜냐면 1차 시험 과목 많잖아요. 뭐 재무관리도 있고 뭐 회계도 있고 엄청 많은데 거기서 내가 객관식 문제는 내가 버릴 문제 버리고 제한된 시간 내에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골라낼 거냐라는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니 그거를 판단하는 게 1차 시험의 목적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걸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가서는 시간 넉넉하게 주고 문제 그렇게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제서야 네가 과연 우리가 회계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업무 능력을 이제는 평가하는 거죠. 회계가 됐든 뭐 재무관리가 됐든 회계감사가 됐든 2차 시험에서는 그래 너는 한번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애인지 없는지 한번 걸렀으니까 그 이후에 한번 너가 진짜 회계사가 될 능력이 있는지를 천천히 판단하는 게 2차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게임의 룰이 뭔지를 이해하고 들어가야지 조금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1차 시험, 2차 시험 공부하실 때 항상 이런 거를 마음에 그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이제 보통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이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은 다들 이제 요새 취업도 힘들고 나도 청춘을 걸고 공부를 하러 왔는데 모든 걸 다 공부해야지라는 마음이 처음엔 들기 마련이에요. 왜냐면은 나도 이거 내 인생 걸고 하는 건데 내가 볼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봐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몇 개월 안 가서 지쳐요. 이거 내용을 다 솔직히 인간이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할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걸 다 보는 게 맞나 점점 의구심이 들고 점점 지치고 그리고 한 과목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학만 할 것도 아니고 여러 과목을 다 막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냥 범위를 무작정 늘리기만 하면은 이거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주로 나오는 내용 요거를 딱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쳐낼 건 쳐내고 할 건 할 거냐라는 생각을 조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수업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은 우리 이제 경제학 연습책을 보잖아요. 경제학 연습책은 솔직히 말하면 요거 자체가 회계사 시험만을 목적으로 한 책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대부분 객관식 경제학 시험을 타겟팅으로 한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경제학 내용 자체가 넓고 뭐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뭐 범위가 밑도 끝도 없고 그런데 정병현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객관식 경제학 시험이면은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되겠구나라고 조금 줄여놓은 거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회계사 시험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제가 가로축을 범위라고 놓고 시험 범위라고 놓고 세로축을 난이도라고 놔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거 회계사 시험 강의도 하지만 뭐 감정평가사나 다른 데도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기출문제 같은 걸 분석을 해보면은 그 시험마다 조금씩 선호하는 그 범위나 난이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회계사 시험은 그냥 표시하면은 예를 들면 이쯤에서 주로 많이 나온다든지 범위가 있었을 때 회계사 시험.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은 뭐 비슷하긴 한데 뭐 여기서 조금 더 많이 나온다든지. 혹은 뭐 감정평가사 시험은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다르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그 수험생들이 이 경제학 연습책만 보고 회계사 시험은 주로 여기서 나오는 당연히 모든 시험이든 주로 나오는 범위에서 많이 나오지만 가끔씩 이렇게 예외적인 문제들도 하나씩 나와요. 난이도나 범위가 우리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게 아닌 것들도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제 수험생들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챙겨가야지 불안하니까 요것도 챙겨야지 요것도 챙겨야지 요것도 챙겨야지 하다 보면은 이게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그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강사의 역할은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도 반드시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에 가장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공부를 해야 되냐 그 범위를 제한하고 그 범위를 그 재단해 주는 것도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거 강의 다 하려 그러면은 저도 뭐 강의 한 2달 잡고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는데 효율적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막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경제학의 학문 자체가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에 관한 학문이 경제학인데 경제학을 그 공부하면서 당연히 그 효율성도 우리가 삶에도 이제 시험 공부에도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제가 분석한 기출 문제를 대상으로 가장 우리 회계사 시험에 맞는 범위를 조금 축약해갖고 요거 위주로 보자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좀 강의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이 효율성이라는 거를 항상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 내용이 많은데 제가 내용 보다 보면은 그냥 넘어가는 내용도 많을 거예요. 그럼 가끔씩 이메일 와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냐? 우리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나와도 너무 뭐 한 번씩 나오거나 그런 것들은 제가 그런 것들까지 다 챙겨가려 그러면은 그 우리의 뇌의 용량이나 시간은 한정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벗어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조금 범위를 재단하는 것도 그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다르겠죠. 누군가는 나는 다 챙겨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그거는 서로 생각이 다른 거니까 뭐 저는 제 생각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공부 방법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좀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급해하지 말자.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제가 항상 그 학생들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요거를 제가 한번 시간이라고 써볼게요. 여기가 시간이야. 그래서 지금 1월이죠. 뭐 예를 들면 뭐 5월, 7월, 그다음에 쭉 이제 뭐 9월 이렇게 있다가 그 시험을 내년 2월에 보겠죠. 2월쯤에 본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때 실력이야. 실력이 있으면은 여기 대충 합격선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합격하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제 뭐 기본 강의 듣고 뭐 복습하고 뭐 객관식 듣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잖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점점 할 건데 보통은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처음에 진입을 했을 때 마음은 내 실력이 기본 강의를 딱 들으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난 기본 강의 듣고 하면은 이제 딱 돼갖고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여기 시험 됐을 때 이렇게나 가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 공부해 보신 분들은 느낄 수도 있을 건데 실력이 이렇게 돼갖고 2월 전에 합격선에만 도달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1월이어 갖고 공감 안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다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학생들도 많아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저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하다가 딱 붙고 그냥 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실력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기본 강의 듣자마자 오르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1회 독하고 다시 또 복습하고 문제풀이 복습하고 계속 복습을 하면서 모든 과목 경제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점진적으로 실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기본 강의 하나만 듣고 문제가 술술 풀려야 될 것 같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 듣고 나서 막 이메일이 온단 말이에요. 기본 강의를 들었는데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점점 복습하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익혀나가면서 점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너무 처음부터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학습 곡선을 생각을 했을 때 기본 강의 때는 아까 전에 그 제가 문제 전혀 안 풀 거라고 했었잖아요. 일단 이론 편에서는 이론 복습만 제대로 하시면 잘 하시면 돼요. 일단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처음 듣는 거잖아요. 처음 듣는데 이거 듣자마자 문제가 술술 풀리고 그런 거는 난이도가 낮은 시험이죠. 그런 거는 뭐 운전면허 시험이나 그런 거고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전문직 하겠다고 공부하는 건데 이게 무슨 뭐 듣자마자 한 번에 다 내용이 이해가 되고 그런 정도의 내 시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본 강의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조급해하지 말고 일단 경제학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일단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을 익히고 그 다음에 처음엔 무슨 말인지 뭐 처음엔 뭐 무슨 외계어 같고 영어 같고 한데 처음에 하다 보면은 일단 내용이 좀 머릿속에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또 2회독 복습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뭐 어리버리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한번 듣고 나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걸로 점차 이제 점진적으로 실력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차피 1년 공부해야 되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천천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염두를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강의 들으시면서 또 이해가 안 되거나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건 뒤에 또 공부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질문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그 학원 게시판 그 뭐 질문하기 누르면은 제 개인 카페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카페에다가 질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메일로 뭐 상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강의 노트 나눠드린 거 밑에 그 요거 있죠. 여기 이메일로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혹은 뭐 카페에다가 질문글 남기셔도 되고, 뭐 편하신 대로 뭐 카페 같은 공개된 장소에 글 쓰고 싶어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질문도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강의 어떻게 진행할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고, 뭐 또 질문 있거나 하시면은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경제학 내용을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뭐 적으실 건 없어요. 그러면은 경제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제학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해볼 건데, 그 이제 뭐 또 경제학 뭐 어렵다, 무슨 내용인지 뭐 모른다, 이런 하도 이제 인터넷에서 겁을 주는 글들을 많이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일단은 그 제가 항상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데, 그 장하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경제학자신데 서울대학교 나와서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하시고 케임브리지에서 경제학 그 교수도 하신 장하준 교수님이 있는데, 그 이분이 그 뭐 영국 왕실 모시기에서 이제 강연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뭐냐면은 그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경제학의 내용은 95%가 그냥 일반 상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 상식이고 5%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요것도 조금만 공부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요거를 막 수식을 쓰고 그래프를 쓰면서 굉장히 어렵게 보이도록 포장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분의 말이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95% 일반 상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경제학이라는 걸 왜 만들었니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누구 뭐 괴롭히려고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요 경제학 내용을 왜 만들었냐면 그냥 우리의 경제 생활을, 우리가 맨날 경제 활동하죠. 뭐 밥 사 먹고 뭐 대중교통 타고 우리가 맨날 모든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이 경제 활동을 설명하기 위한 학문이에요. 그럼 이 말인즉슨 그 경제학의 결론 있잖아. 경제학의 결론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다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활동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미 결론은 우리 삶에 다 도출되어 있고, 요거를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제 학자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학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뭐 스타벅스를 좋아해. 스타벅스가 한 잔에 4,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한 달에 10잔 사 먹는다고 칠게요. 그 프라이스 좀 이따 볼 거고. 그런데 경제학 생각을 해봤을 때 스타벅스 가격이 반값으로 할인했어요. 그러면은 더 사 먹어요, 덜 사 먹어요? 편하게 말해도 돼요. 뭐 우리 그렇게 딱딱한 수업 아니야? 막 외쳐도 소리 질러도 돼. 더 사 먹겠죠. 이게 뭐야? 가격이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소비량을 늘린다. 이게 좀 이따 볼 수요의 법칙이에요.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 그런데 왜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더 사 먹는지를 설명하는 게 경제학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파는 물건이 시장에서 하나에 뭐 2,000원에 팔리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뭐 10개를 만들어서 팔고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 파는 가격이 시장에서 인기가 많아서 4,000원으로 올랐대요. 그럼 더 만들어요, 덜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물건 파는 사람이면은 내가 파는 재화가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더 만들어서 팔겠죠. 이게 공급의 법칙이에요, 그냥. 가격이 오르면은 공급자는 생산량을 늘리더라. 그런데 그걸 왜 늘리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경제학 내용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그 경제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결론만 보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장하준 교수님도 일반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고, 나중에 거시경제학 가면 여러분들 만약에 예금을 하는 사람이야. 이자율이 올랐어. 그럼 예금을 더 해요, 덜 해요? 은행에 갔더니 이자율이 5%였는데 다음날 갔더니 이자율 20%래. 그럼 저축 더 하겠죠? 그게 뒤쪽 거시경제학에서 보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내용이에요. 그냥 다 일반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항상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너무 경제학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결론을 보면 이미 나와 있어. 결론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일상 경제 활동하는 것들, 그것들이 그냥 다 결론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용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결론부터 보면 돼요.
차라리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여기 경제학 이론에 여기 반박하려고 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요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결론들을 딱딱딱 익혀서 문제를 볼 거냐 그거를 공부하러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결론부터 보면은 굉장히 쉬운 내용들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경제학 내용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최대한 그 우리의 일반 상식에 맞게끔 좀 설명을 하려고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일단 이론 내용부터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니 뭐 수식이니 이런 걸 쓰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내용을 보다 보면은 그냥 우리의 일반 상식인 경우가 많다. 라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경제학 공부를 할 때는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개별적인 이론 내용보다는 혹시 뭐 이제 재무회계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재무회계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차변 대변 해갖고 계정 하나하나씩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뭐 감가상각, 유형자산, 무슨 매출채권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서 여기 과목 그 계정 과목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게 모여서 전체 재무제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는 뭔가 그 재무회계 같은 그런 과목들은 개별적인 그 계정 과목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잘 알면은 전체적인 구조가 완성되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경제학은 좀 요거랑은 접근 방법이 달라요. 개별적인 이론 내용을 아는 것보다 전체적인 이론 구조를 더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이제 집 같은 거야. 집을 짓는데 뭐냐면은 그 창문만 떼놓고 처음에 모르는 사람한테 창문만 떼놓고 보라고 하면 창문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죠. 지붕 이거 기와 한 장 주고 이런 게 집이에요라고 말하면은 아무도 이해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집을 다 짓고 나면은 아 이게 그 기와라는 게 여기에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구나. 창문이라는 게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나면은 각각의 개별 이론들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이론 구조, 그 큰 틀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 전체적인 숲을 더 보면은 개별적인 이론 내용들도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1회독하고 2회독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 개별적인 거 하나하나 파봤자 내용 이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회독을 해서 아 우리가 뭐 이렇게 쭉 이론을 보니까 아 집이라는 걸 이렇게 짓는구나 라는 걸 본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창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훨씬 더 쓰임이나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 하여튼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전체적인 큰 숲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흐름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저도 항상 그거에 맞춰서 말씀을 강의를 좀 더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공부하고자 하는 게 뭐고 여기 이런 흐름에서 이런 개별 이론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조금 더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미시경제학은 그나마 이런 게 좀 덜한데 거시경제학은 나중에 가면은 이런 경향이 더 심해져요. 거시경제학은 개별 이론 하나 말하면은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특히나 한 번 더 1회독을 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나중에 2회독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간단하게 좀 시간이 된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요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조금 필기하는 거 천천히 할 테니까 그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씩 봅시다. 이제 미시경제학 본격적으로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미시경제학 제가 아까 전에 큰 틀 이해하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미시경제학은 도대체 전체적인 미시경제학은 뭘 하고자 하는 학문이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 물건 있죠. 요걸 우리는 재화라고 불러요. 경제학에서 재화라고 부를 건데 이 물건의 적정 가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적정 가격. 그걸 우리가 P 프라이스라고 쓸 거예요. 적정 가격과 거래량. 거래량은 우리가 Q라고 씁니다. 를 알고 싶다. 이게 그냥 미시경제학의 내용이에요. 어떤 재화가 있는데 그 재화의 시장에서 적정 가격과 적정 거래량은 얼마가 돼야 될까라는 거를 하고자 하는 게 미시경제학 내용이에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수요도 보고 공급도 보고 이제 여러 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가격과 거래량을 알고 싶으면은 뭐를 보면 되냐면은 그럼 재화가 어디에서 거래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재화가 거래되는 곳을 한번 찾아보자. 재화가 거래되는 곳.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장이라고 불러요.
시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뭐 물리적인 공간의 시장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사람들이 거래하고자 하는 의도만 있어도 시장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뭐 실제 남대문 시장, 뭐 광장 시장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시장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뭐 결혼 시장, 소개팅 시장, 비트코인 시장, 어떤 뭐 구체적인 거래의 장소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다 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시장을 볼 건데, 그럼 시장을 가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관찰을 해봤더니 시장에서 누구와 누구가 만나요? 시장이라는 거는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소비자가 있다라고 보죠. 소비자를 우리가 수요라고 불러요. 소비자와 그 다음에 생산자, 요걸 우리가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수요와 생산자가 만나서 거래를 하더라. 요거예요. 그리고 요 두 사람의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가 딱 만나서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이거를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균형 지점에서 어떤 시장의 균형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적정 가격이랑 적정 거래량이 얼마가 되냐라는 거를 보는 게 우리 미시경제학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지, 그런 거야.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얼마인가? 비트코인 시장을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 사려는 사람, 파는 사람을 분석해서 적정 균형을 찾으면 된다. 그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매번 뭐 시장이 어떻고 저쩌고 말을 이제 계속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밑에 이제 그래프로 그래프로 시장을 표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주로 요런 그래프로 쓰는데 세로축에 뭘 쓰냐면은 P 가격을 써요. 이제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볼 그래프인데 그 다음에 가로축에는 Q 거래량 수량이 와요. 그럼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그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가격이 떨어지면 스타벅스 가격 할인하면 더 사 먹는다 덜 사 먹는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더 사 먹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요. 뒤에서 또 자세하게 볼 거예요. 수요를 우리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그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격이 4,000원이면은 스타벅스 10잔 사 먹었다. 가격이 2,000원으로 떨어지면 스타벅스 20잔 사 먹더라. 그냥 가격이 떨어지면은 소비량을 늘린다.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론을 그냥 그래프로 나타낸 것뿐이에요. 이거 대단한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을 나타낸 거야. 가격이 떨어지면은 스타벅스 할인하면은 더 사 먹겠지. 그냥 그거를 나타낸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공급은 어떻다라고 했어요? 내가 파는 재화가 있는데 내가 파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더 많이 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 곡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요. 내가 만들어 파는 재화가 2,000원이야. 그러면은 그냥 10개나 팔아야겠다. 근데 가격이 4,000원으로 2배가 뗐네. 더 열심히 만들어서 더 많이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요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지점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요거를 균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P스타 요거 이제 적정 가격 균형 지점을 스타라고 많이 쓰는데 Q스타 요거 지점을 찾고자 하는 게 미시경제학 끝이에요.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거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시경제학을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는 책 앞에 보시면은 제 요약 목차거든요. 뭐 요약 안 보셔도 되는데. 그래서 요게 어떤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개별적으로 파트 1, 2, 3, 4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게 다 그 정배열 선생님 책 쓰실 때 다 의도가 있어. 요거 순서대로 배열된 게 뭐냐면은 그 여기 파트 1, 2에서는 뭘 보냐면은 요게 아까 시장이라고 했죠? 파트 1, 2에서는 요게 시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뭐 안 쓰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시장의 작동 원리 를 보는 게 파트 1, 2예요. 여기 지금 오신 분은 요 앞에 그 유인물 가져가세요. 요거 필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파트 1, 2에서는 우리가 시장이라는 걸 볼 건데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파트 1, 2에서는 자 우리가 공부할 시장이라는 거의 기본적인 룰은 이렇습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수요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스타벅스 가격 떨어지면 더 사 먹겠지. 근데 그때 소비자들이 왜 가격이 떨어지면 더 사 먹니? 라는 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게 소비자 이론이에요.
수요 곡선. 왜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스타벅스를 더 사 먹을까? 왜 가격이 떨어지면은 뭐 옷을 더 살까?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을 조금 더 깊게 분석하는 게 소비자 이론이고. 그다음에 공급 곡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파트 4, 5, 6까지는 묶어서 공급 곡선에 관한 내용이에요. 왜 생산자들은, 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가격이 올라가면은 생산량을 더 늘릴까? 라는 게 이제 4, 5, 6 시장 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찾으면은 수요 찾았고 공급 찾았고 만나는 지점 균형 찾았죠? 끝이란 말이야. 근데 파트 7에서는 일반 균형 및 후생 경제학이라는 건데 뭐냐면은, 근데 요거는 이제 시장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 1번 시장, 뭐 의류 시장, 핸드폰 시장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는 건데, 현실에서는 시장이 여러 개가 있죠. 뭐 핸드폰, 의류, 뭐 자동차, 식품 엄청 많을 거기 때문에 시장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경제, 우리 대한민국 경제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시장을 동시에 분석하는 걸 일반 균형이라고 해요. 요거는 시장 하나, 뭐 자동차 시장 하나만 떼놓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부분 균형 분석이라고 하고 뒤에서 볼 거예요. 부분 균형 분석인데, 이거를 부분 균형을 여러 개를 찾는 걸 우리가 일반 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을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시장 2, 3, 4 여러 개를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일반 균형 이론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경제학 이론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뭔가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고 맞거든요. 오, 그러면은 저도 경제학, 제 20살 때 처음 경제학과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오, 그래, 이게 경제학 굉장히 합리적이네. 그 세상이 경제학 이 이론대로만 돌아가면 굉장히 행복하고 사람들 다 잘 살 것 같아. 근데 시장이 왜 이 모양이지? 경제학이 200년이 됐는데 2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 시장에 뭔가 실패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파트 7까지는 제대로 돌아가는 이상적인 상황, 합리적인 이론적인 상황을 본 거고, 그런데 현실은 왜 이 모양일까? 뭔가 시장에 문제가 있나? 경제학 이론에 뭐가 문제가 있나라는 걸 보는 게 시장 실패와 정보 경제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지 경제학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그 8판이 됐든 9판이 됐든 10판이 됐든 내용 다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강의 노트 옆에 페이지 있죠? 요거는 지금 제가 옛날에는 다 손으로 썼는데 그냥 이번에는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각각 내용이 책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가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습을 하실 때,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도 이제 각 자체 보면서 공부를 할 건데, 복습을 하실 때 조금 더 내용을 찾아보고 싶으시면은 요 내용이 책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 요거를 제가 다 달아놨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실 때 가서 복습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그 10판이 나오면은 제가 10판 페이지로 업데이트해서 올릴게요. 그래서 요거 10판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파일도 2개로 나눠서 올릴게요. 9판용, 10판용 나눠서 올릴 테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밑에다가 뭐 적던지 하여튼 그건 그때 가서 할 테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금 9판용으로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나중에 10판이 나오더라도 10판 페이지에 맞춰서 다시 또 달아놓을 거니까, 어차피 말씀드렸지만 요 이론 내용은 개정이 안 돼요. 그냥 페이지만 좀 달라지는 거 수준이기 때문에 그 교재가 달라져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냥 뭐 필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제 경제학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냥 그 이제 대학 학부 1학년 경제학 맨 처음 들어가면 그냥 보는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그냥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게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 경제학이란 뭐냐 이거부터 볼 건데, 그냥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경제학이라는 거는 어떤 경제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보는 게 경제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학은 그냥 쓰지 마세요. 경제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에요. 해결하기 위한 학문. 을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그 경제학의 문제가 뭐니? 이 3가지 문제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구체적인 경제학의 문제를 보면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까?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까?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서 이걸 누구한테 나눠줄까? 요런 3가지 문제를 우리가 경제학의 기본적인 그 문제라고 해요. 그럼 우리 사회가 그런 거잖아요. 자, 우리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뭐 국가의 힘을 어디에다 넣어야 될까? 뭐 반도체 산업을 더 해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생산해야 될까? 자동차를 더 밀어줘야 될까? 그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떤 식으로 뭐 해외에다 공장을 지을까?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다 공장을 더 투자를 할까?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경제학적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게 경제학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문제는 왜 발생하냐? 이게 문제 발생 원인이야. 문제 발생 원인인데 뭐냐면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왜 걱정하냐면은 자원이 한정돼 있어요. 희소성의 법칙.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무한하죠. 당연히 반도체 많이 만들고 자동차 많이 만들고 많이 팔고 싶죠. 그런데 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땅도 한정돼 있고 사람도 한정돼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을 수 있는 뭐 자원 동원할 수 있는 자본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배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를 반도체 공장을 더 지을지 자동차 공장을 더 지을지 학교를 더 지을지 항상 그거 자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를 해결하는 게 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학을 본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간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 한정된 시간을 회계, 원가, 뭐 재무관리, 경제 이거에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가를 항상 효율적인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뭐 경제적 자원은 뭐 노동, 자본, 토지 이런 게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인풋이라고 봅니다. 노동을 투입하고 자본을 투입하고 토지를 투입하면은 어떤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아웃풋을 우리가 재화 혹은 서비스라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을 해서 이런 걸 만들어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경제학에 관한 내용이고, 그러면은 경제 주체와 경제 순환 여기 내용을 볼 건데, 그럼 이제 경제를 보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했지만 시장에서 누가 활동하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요거를 보는데, 요거를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는 경제 주체를 4가지 정도를 봐요. 4명을 보는데,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는 가계와 기업만 봐요. 가계라는 건 뭐예요? 가계,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계는 소비하는 사람이에요. 소비. 여기는 수요자. 재화시장에서는 수요. 그 다음에 기업은 공급하는 사람이겠죠. 재화시장을 생각해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주체 중에는 정부와 외국도 있죠. 근데 4가지가 있는데, 일단 미시경제학에서는 가계와 기업만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에 넘어가서는 정부와 외국의 역할까지 조금 더 폭넓게 분석을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경제 주체들이 그러면 경제 활동을 할 거잖아요. 가게 우리들이 물건을 소비할 거고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낼 거고 만들어서 판매할 거고, 그때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수요 이론, 공급 이론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할 건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적어 놓으면은 어떤 가게의 우리가 행동 원리를 파악을 할 거거든요. 뒤쪽에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스타벅스 가격이 4,000원에서 2,000원으로 떨어지면 사람들은 더 사 먹는다고 했죠. 왜 더 사 먹을까? 라는 걸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때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가게는 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냐면은 효용을 극대화한다라고 해요. 뒤에서 자세하게 볼 거예요. 소비자 이론 가서. 소비자들은 4,000원일 때 커피 10잔 사 먹었네. 2,000원일 때 더 사 먹었네. 그게 뭐다? 효용.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을 어떤 재화를 몇 개를 써야지 가장 기분이 좋을까를 의사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4,000원일 때는 10잔을 사 먹는 게 가장 기분이 좋으니까 사 먹었던 거고, 스타벅스 가격 2,000원으로 떨어지면 더 사 먹는 게 그게 더 효용이 극대니까 사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은 그 물건을 팔죠. 기업은 어떤 행동 원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냐. 생산자들은 이윤 극대화를 한다라고 봐요. 뭐 기업은 주로 법인이죠. 법인은 무슨 효용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이제 주주의 이윤 극대화, 회사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서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을 계속해서 분석을 할 건데, 그 가게의 행동 원리는 항상 뭐다? 효용 극대화. 그 다음에 기업의 행동 원리는 항상 이윤 극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뒤쪽에 가서 또 개별적인 이론에 가서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대충 경제학이 뭔가 그냥 이제 경제학 공부하니까 첫 시간부터 이렇게 막 뭐 빡세게 할 건 아니니까 이 정도 본 거고,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과 기회비용 요거를 볼 건데, 그러면은 이제 경제학적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는데 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 이제 경제학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말이 요 합리성이에요. 합리성. 해결하는 방법이 합리적 해결입니다. 합리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계속해서 뭐 이제 아까 가계도 분석하고 기업도 분석하고 하는데 다 합리적인 경제 주체를 가정한다라고 해요. 아시겠죠? 근데 합리성이라는 게 뭐가 대단히 똑똑하고 뭔가 뭐 막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합리성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 상식 수준에서 의사결정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합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합리적 대안은 뭐냐면은 여러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합리적이겠죠. 내가 여러 개 뭐 돈을 벌 수 있는 A, B, C, D가 있어. 근데 A를 하면 돈 100만 원 벌 수 있고, B를 하면은 50만 원 벌 수 있고, C를 하면은 뭐 120만 원, D를 하면은 80만 원 벌 수 있다. 그럼 내가 어떤 뭐 주식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돈 투자할 때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요? 이거죠.
이거야 합리성. 그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합리성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요거 여러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순편익이라는 걸 볼 건데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투자금이 뭐 10만 원이야. 똑같이 비용을 10만 원 지불해서 투자를 했을 때 어디가 더 수익률이 가장 높냐? 요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보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는 순편익을 가장 크게 하는 이런 선택을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요거 이제 비용은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돼요. 뒤쪽에 나오는데 그냥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좀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명시적 비용, 회계적 비용 뭐 이렇게 있는데 암묵적 비용, 요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지금 뭐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선택과 유인 이런 거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뒷장을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시간이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 요 페이지까지만 합시다. 요거 기본적인 그냥 내용들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걸 볼 건데 제가 이제 정병현 선생님 만나본 적은 없지만 요 경제학 연습책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편집 중에 하나는 생산 가능 곡선이 28페이지에 있는 게 가장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왜냐면 생산 가능 곡선 어디 나오냐면은 다 보고 나서 여기 일반 균형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이 앞에 나오는 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한데 여기서 지금 생산 가능 곡선 볼 건 아니에요. 생산 가능 곡선 나중에 다 공부하고 나서 일반 균형에 가서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할 거고 여기서는 이제 봐야 될 내용만 조금 볼 건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경제학적 문제를 해결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미시경제학적 문제 해결 시 해당 재화의 시장만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상대적 비교를 해요. 우리가 미시경제학이든 거시경제학이든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할 건데 어떤 절대적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재화와의 상대적인 비교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뭐냐면은 이제 봅시다. 이거는 그냥 안 쓰셔도 그냥 쓰세요. 편한 대로 사시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요거 PX 요거는 XJ의 가격이에요. 우리가 XJ, YJ 뭐 이런 AJ, B 이런 식으로 쓸 건데 XJ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4,000원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YJ 가격이 2,000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4,000원이냐 2,000원이냐 절대적인 가격이 경제학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4,000원이냐 2,000원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XJ의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거 우리가 가격이라는 것도 뒤에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가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을 건데 가격이라는 거는 일종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일 뿐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 XJ라는 거는 4,000원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YJ가 2,000원이라는 건 요건 2,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XJ 가격이 4,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XJ는 YJ 대비 얼마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2배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 상대적인 비교. 4,000원인 건 중요하지 않아. 다른 재화와 비교해서 이게 상대적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경제학적 문제를 풀 때는. 그러면은 이런 거야. 자, 그러면은 XJ를 한 단위 구입하고자 하면 XJ 한 단위는 요거 델타량인데 요거 델타는 이제 변화량을 나타내요. XJ 한 단위는 얼마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YJ 몇 개의 가치? 2단위. 요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XJ 한 단위의 가치는 YJ 2단위의 가치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격이 4,000원인지 5,000원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게 5,000원이고 2,500원이어도 여전히 2배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뒤에서 거시경제에서 볼 텐데 명목적인 지표에 불과해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고 이게 다른 재화 대비 실질적인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그러면은 XJ의 가격을 4,000원으로 표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XJ 한 단위는 YJ 몇 단위와 교환될 수 있다? 2단위와 교환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XJ 하나 줄게 YJ 2개 줘. 물물 교환을 한다라고 치면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는 이제 괄호 열고 YJ로 나타낸 그 다음에 XJ의 교환 비율 혹은 요거를 교환 비율을 우리가 기회 비용이라고도 써요. YJ로 나타낸 XJ의 교환 비율. 요걸 어떻게 쓰냐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써요.
이거 경제학 이제 거시경제 끝까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요걸 잘 봐두세요. 우리가 어떤 y제로 나타낸 x제의 교환 비율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썼던 거 써보면은 x제 가격 비율로 봤을 때 x제 한 단위는 y제 두 개의 그 교환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x제 한 단위당 y제를 몇 단위 교환할 수 있냐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그럼 여기서는 델타 x분의 델타 y가 어떻게 돼요? 하나 살 때 두 개 살 수 있으니까 2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2는 뭐냐면은 x제 한 단위의 가치는 y제 몇 개의 가치가 있다? y제 두 단위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거 지금은 이제 뭐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뒤쪽에 가서 계속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소비 쪽에서 생산 쪽에서 시장 쪽에서 계속해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 내용을 다 볼 건 아니고 나중에 복습할 때 한꺼번에 보시라고 좀 넣어 놓은 거고 우리가 개별적인 이론에 들어가서 이 교환 비율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하나하나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학에서는 개별 재화가 4,000원인지 2,000원인지 개별적인 절대적인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른 재화 대비 얼마의 가치를 지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y제로 나타낸 x제의 교환 비율이 주로 이제 우리가 주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하면은 굉장히 조금 이제 복습이 많이 돼서 잘 푸시는데 가끔 문제 푸다 보면은 감자로 나타낸 고구마의 교환 비율 이런 거 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를 이제 헷갈리니까 요거 계속 좀 잘 봐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모제로 나타낸 모모제의 교환 비율 하면은 x제가 밑에 오고 y제가 위에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 한 단위는 y제 두 단위의 가치가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건 아까 전에 뒤에서 봤지만 소비 측면에서 생산 측면에서 시장 가격 비율에서 다 교환 비율을 볼 거예요. 이 교환 비율을 x제의 교환 비율을 소비 측면에서는 뭐 한계 대체율이라는 걸로 부르고 생산 측면에서는 한계 변환율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x제의 상대 가격이라고 부른다는 건데 요거 이제 각각 뒤쪽에 가서 자세하게 볼 거니까 그냥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모제로 나타낸 y제로 나타낸 x제의 교환 비율 델타 x분의 델타 y 뒤쪽에 문제 보면은 뭐 y누로 나타낸 치즈의 교환 비율 구하시오 이런 문제 실제 기출 문제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y누로 나타낸 치즈의 교환 비율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델타 치즈분의 델타 y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 꼭 헷갈리지 마시고 거시경제학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의 방법론 요거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 좀 쉬었다 갈게요. 그래서 이제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를 이야기를 할 건데 외생변수는 말 그대로 이제 바깥에서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생변수는 어떤 값이 모형 외부에서 결정되는 변수는 외생변수라고 하고 시장 내에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장 내에서 결정되는 거는 내생변수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경제를 분석할 때 우리나라의 물가는 내생변수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뭐 이자율 이런 건 우리나라 경제 내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내생변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외생변수는 뭐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생변수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은 우리 입장에서 외생 변수죠.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밖에서 결정돼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잖아요. 이런 거는 외생 변수. 내생 변수는 우리나라 내에서 발생되는 뭐 우리나라 물가라든지 우리나라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생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량과 유량 요거 볼 건데 요거는 이제 뭐 재무회계 공부하시면 당연히 아는 개념이니까 뭐 그렇긴 한데 혹시 아직 재무회계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량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변수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1월 1일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잖아요. 우리 재무회계 공부하면은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냈니, 비용을 썼니라는 게 손익계산서죠. 그거는 유량이라고 플로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스톡은 저량.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변수.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나타내요? 그래서 12월 31일 말일에 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얼마가 있니 나타내는 그거는 이제 재무상태표는 저량이 되겠죠.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어차피 뭐 재무회계 공부하시면 당연히 아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여기까지 본 것 중에서 그냥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경제가 계속해서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지만 잘 보시고 개별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저희 15분 쉬었다가 할게요.